8,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2000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최근 무려 17년 동안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율을 높이면 국내 자살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에선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한국자살예방협회 기선원 회장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 건강보다 정신 건강에는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녹록지 않죠. 살아가기가 그럼요. 네. 경쟁도 심하고 또 노인이 되면 약간 좀 고립되고 외로워지고요. 그래서 그런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특히나 걱정이 되는 것들이 네.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역시도 코로나19 동안 조금 위축돼 있었고 직업이 좀 방송이다 보니까 이 방송인들 중에 특히나 이제 방송 이후에 그 우울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네. 방송을 하고 나서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좀 허전하다, 우울하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울증까지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어떤 척도가 있습니까? 이제 그 정의를 보면 일단 누구나 우울감을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서 본인이 견디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결과 자기 기능이 이제 좀 손상이 와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 유지나 혹은 살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예. 그 기간이 적어도 2주 이상 지속되면 아,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그런 괴로운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고 또 그 결과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지면 저희들이 이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내 기분이 조금 울적하고 평소 같지 않다 이 정도로는 내가 뭐 우울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누구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죠. 시험을 못 봤는데 학생이 기분이 좀 처져야 정상이지. 맞아요. 네. 방실방실 웃고 다니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좋아하던 여자한테 좀 실연을 당하면 그때도 남자도 좀 이렇게 한동안 우울한 게 우울하죠. 정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최근에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여자 주인공이 심하게 우울증을 앓는 역할로 나옵니다. 네, 네. 보니까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물에 젖은 듯한 네. 그런 축 처진 느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울증에 아주 폭 빠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사 귀찮고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렵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고 정말 결론은 죽어서 편해지는 것이 본인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네. 특히 그 새벽에 일찍 깨고 네. 새벽에 일찍 깼을 때가 가장 우울합니다. 그리고 약간 활동을 하면 오후에는 조금 기분이 나아지고 새벽에 이제 눈을 딱 떴을 때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그냥 이대로 깨어나지 않고 땅으로 푹 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그러면 직업적으로 실직을 했다는 그런 원인, 아니면 시험을 잘못했다는 원인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다양한 요인이랑 상관없이 그런 기분과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게 우울증에 좀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인한테 아주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린 상실이나 예. 혹은 본인의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받거나 아주 큰 모욕감을 받아서 그런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내인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큰 스트레스 없이도 딱히 이유가 없는데. 딱히 이유 없이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가족력이 있고요.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좀 불균형 때문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증이 가족력이 있어요? 저는 네, 처음 듣는 얘기. 물론 유전병은 아닙니다만 네. 가족력이 있어서 집안에 우울증의 내력이 있거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집안의 내력이 있으면 나도 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아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현재 국민 중에 우울증을 좀 앓고 있거나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수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게 개인이나 주변에서 본인은 알아채기 되게 힘들어도 일단 병원을 다니는 수치 정도는 어느 정도 집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략 추산해 보면 3 내지 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모든 사람들 중에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5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울증의 유병률은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생리적인 변화를 빼고 나서라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확실히 우울증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여자분들이 갖는 불평등, 예. 뭐 그런 불균형, 부담 이런 것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애들 공부도 엄마들이 책임지고 네. 집안에 환자가 생겨도 여자들이 돌보게 되고요. 예. 노인도 돌보게 되고 또 무슨 장애인도 돌보게 되고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직업 유지가 될 때도 여자들이 남자보다 먼저 실직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여자들이 더 우울증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 우울증이라는 병이 마음의 병이 네. 완치가 가능할까요? 이게 뭐 약 처방을 받는다거나 혹은 치료를 통해서 이게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내인성 우울증이건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우울증이건 간에 약물 치료에는 반응이 꽤 좋습니다. 아,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완전히 병을 없애는 관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네. 관해를 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치료 반응은 굉장히 좋아서 약물을 쓰면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과거 약물은 좀 입도 마르고 몸도 처지고 좀 부작용들이 꽤 네네. 있었고요.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살도 많이 찌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 최근의 약물들은 그래도 굉장히 먹기 편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오. 근데 물론 증상은 약으로 치료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약물로 관리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좋은 면담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 환경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줌으로써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면담법이 있고요. 그런 대인관계 양상,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면담을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서 네. 그런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약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약을 먹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제 끊지 못한다. 그 계속해서 뭐 반복될 거다.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항우울제는 다른 부작용은 많지만 항우울제들은 그런 의존성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뭐 안 먹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다시 찾을 좋아져서 이제 끊을 수 있는 약이고요. 어. 이제 우울증이 반복되고 또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약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보통 일상적인 우울증에서 약물 치료하면 보통 2주 정도 지나서 좋아지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좋아지더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쓰다가 끊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약물 치료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뭐 이력이 남아서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현실적으로는 어떤지 네, 그것도 네. 궁금해요. 이제 정신과 면담을 한 의무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죠. 네. 치료를 했으니까 반드시 의무 기록을 남겨야 되지만 아무나 쉽게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누가 열람을 해서 그런 병력을 갖고 뭐 하면 그거는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그럼요.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비는요. 물론 이제 다른 과는 시술이나 수술비가 붙지만 정신과는 독특하게 면담료가 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면담료 포함해서 약값까지 모두가 다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서 확실하게 이제 보장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좀 심한 그런 정신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은 그 등록을 해서 진료비를 조금 자기 부담금을 낮춰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보험에서 충분히 이렇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치료받는데 아주 힘드신 정도는 아닙니다. 네. 네. 농담처럼 아 죽겠네 이런 거는 말고 왜냐면 진지하게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토로하는 순간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그 자살에 대해서는 물어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 충동성이 좀 줄어듭니다. 아 그렇게 본인 네. 아 죽을 거다 나 정말 죽고 싶어 막 이러는 것들. 예, 많은 분들이 극단적 선택에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얘기를 꺼내서 상처받지 않을까, 혹은 이 얘기를 잘못했다가 오히려 더 조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못 하시는데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시고 얘기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실 그 정부나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감정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홍보 캠페인 정도 보고 직접 나서서 상담을 받기 전에는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그런 극단적 선택에 직전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그래서 이제 게이트 키퍼라는 분들을 양성하죠. 아. 그래서 그 위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분들을 게이트 키퍼라고 하고 예.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교육이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그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 키퍼 양성 교육이 있죠. 보고 네. 듣고 말하고 어떤 네, 의미를? 보고 듣고 말하기. 자살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특별한 행동을 하거든요. 예, 자살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유서를 적기도 하고 자기 물건들을 없애거나 남을 주기도 하고 아 그게 되게 위험한 행동.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청소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특별한 그런 신호를 주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호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하고 또 침울하고 어려운 환자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네.